오늘 밤 산골 마을에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혼자 살던 약초꾼 집에 정체 모를 여인이 머문다더라. 하지만 그 등불 아래에서 누군가는 살아온 세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욕심이 그들을 시험했을 때 두 사람은 말 한마디로 모든 오해를 잠재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도 부부도 아닌 나란히 걷는 인연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이야기 하나로 마음을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해가 지면 바람마저 숨을 죽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50을 넘긴 약초꾼 윤석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그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산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세상과 등진 채 산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윤석은 평소보다 늦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귀한 약초를 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산길, 그의 손에는 낡은 등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다시 한번 신음이 들렸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옆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남루한 옷차림에 큰 보따리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윤석이 여인을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 어디? 발을 다쳤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복내라고 했습니다. 먼 고을에서 약재를 구해 장터로 가던 중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뎠다고 했습니다. 윤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밤이 깊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십시오. 복내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의 등에 엎여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복내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이었지만 묘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윤석의 집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복내를 방에 눕히고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었습니다. 며칠은 쉬어야 할 겁니다. 윤석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다리고 복내의 발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윤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등불 하나를 복내 곁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좁은 방에서 등불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낯설고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방 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낯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들였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내는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윤석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발은 좀 어떻습니까? 덕분에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발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윤석은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은 더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섭니다. 다음 장을 기다리십시오. 윤석의 말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당장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례는 윤석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윤석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갔고 복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복례는 윤석이 약탕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황기와 당귀를 함께 쓰시는군요. 윤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보십니까? 저도 약재를 다룬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이야기였습니다. 복례는 전국을 떠돌며 구한 약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석은 이 산에서 자라는 약초들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산의 도라지는 색이 유난히 진합니다. 토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이라.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었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진심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례는 처음으로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윤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10년쯤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말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대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등불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불은 매일 밤 켜졌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불빛처럼 두 사람의 고독도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윤석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발목에 부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먼 길을 걷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윤석은 매일 새로운 약을 다려주었고 복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례는 윤석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윤석이 준비해둔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약 다리는 순서가 잘못되었어. 복례는 약재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효는 있겠지만 순서를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약재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뒤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순서가 조금. 윤석이 다가와 약재들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낫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귀한 걸 배웠습니다. 윤석의 대답에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약을 다렸습니다. 윤석이 불을 지폈고 복례가 약재를 넣는 타이밍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당귀를 넣으십시오. 이제 불을 약하게 하십시오. 두 사람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 약재를 다뤄온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탕이 끓는 동안 복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약초를 배우셨습니까? 윤석은 불을 지켜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의 할아버지가 한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만. 윤석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산에서만 사는지, 왜 사람들을 멀리하는지. 그래서 산을 떠나지 못하시는 겁니까? 윤석은 대답 대신 약탕을 저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캔 약초가 이 산에 묻혀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떠나야 하는 사람의 슬픔을. 저도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모으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두 사람은 약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서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머물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떠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약탕을 끓였습니다. 윤석이 산에서 캐온 약초를 복내가 정리했고 복내가 구해온 귀한 약재를 윤석이 적절히 배합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식이 합쳐지자 더 좋은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산수유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색이 정말 좋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구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귀한 것입니다. 이건 말려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약초 이야기에서 시작해 날씨 이야기로 그리고 삶의 이야기로 넓어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복내의 발은 이제 거의 나았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은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언제 떠나실 생각이십니까? 복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북쪽 장터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럼 봄까지 여기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내는 놀라서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복내가 온 후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복내는 요리도 잘했고 약재 정리도 윤석보다 꼼꼼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복내의 걱정에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복내는 결심했습니다. 봄까지만 머물기로. 그리고 윤석에게 약초 지식을 더 가르쳐 주기로. 평생을 떠돌며 배운 것들을 이 사람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탕을 끓이고 낮에는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복내가 윤석에게 귀한 약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윤석은 복내에게 이 산의 지형과 약초가 자라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이 바위 뒤쪽에 천마가 자랍니다. 정말입니까? 천마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내가 찾아낸 자리입니다. 매년 봄이면 새순이 돋습니다. 복내는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을 알려준다는 것은 큰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등불 아래 앉아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복내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겪은 신기한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각 지방의 독특한 약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라도 구례에는 산수유가 지천입니다. 봄이면 온 마을이 노랗게 물듭니다.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볼까요? 복내의 말에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복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눈에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등불은 더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이 곧 큰 파도가 되어 그들에게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복내가 윤석의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을 퍼뜨린 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저 산 사람 집에 여자가 들어갔다던데. 맞아요. 제 남편이 산에서 봤대요. 둘이 함께 약초를 캐더래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여자라니. 말이 되나? 나이가 들어도 조심해야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에서도 밭에서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누군가는 복례를 외지 여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정체불명의 장돌뱅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은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원래도 그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마을 이장 박만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석이, 박만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윤석을 불렀습니다. 예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윤석이 나오자 박만수는 노골적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들었네. 여자를 들였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치료? 벌써 보름이 넘었다던데? 다친 발이 보름이 넘게 안 났나?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 회복이 느립니다. 나이 든 여자면 더 조심해야지. 마을에 소문이 안 좋아. 무슨 소문입니까?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외지 여자가 들어와 산다는 소문이지. 자네도 알겠지만 이런 시골에서 그런 건. 그때 복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폐를 끼쳐서 그런 겁니다. 곧 떠날 생각입니다. 박만수는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례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 여러 곳을 떠돕니다. 약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상? 박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럼 귀한 약재도 다루시겠네요. 평범한 약초들 뿐입니다. 아니, 장돌뱅이면 좋은 것도 구하지 않소? 혹시 산삼 같은 거? 윤석이 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박만수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외지 사람이 이 산골에 왔으니 혹시 귀한 약재를 찾으러 온 건 아닌가 해서 말이네. 그런 게 아닙니다.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쳤을 뿐입니다. 윤석 씨가 도와주셨고요. 박만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돌아섰습니다. 떠나면서 그가 던진 말은 경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조심들 하시오. 특히 외지 사람은 더. 박만수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왜입니까? 폐가 됩니다. 이미 소문이 났고 소문쯤이야 늘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윤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문은 달랐습니다. 박만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수가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윤석이 집에 외지 여자를 들였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많지. 첫째, 신원도 모르는 외지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둘째, 그 여자가 약재상이라는데 혹시 우리 산의 귀한 약초를 노리는 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다쳐서 쉬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잖아.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그리고 박만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었는데 그 여자가 산삼을 가지고 있다던데. 산삼이요? 그래. 보따리에 귀한 약재들이 잔뜩 있다더군. 혹시 우리 산에서 몰래 캔 건 아닐까? 이 말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예로부터 약초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산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봐야지. 내일 윤석이 집에 가서 확인하자고. 그건 좀. 뭐가 좀? 마을을 지키는 게 우리 의무 아닌가? 외지인이 우리 산 약초를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박만수의 말에 몇몇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소에도 산삼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큰 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가 정말 산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출처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마을 사람 서너 명을 데리고 다시 윤석의 집으로 왔습니다. 윤석이 나오게. 윤석이 나오자 박만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회의 결과야. 그 외지 여자 신원을 확인해야겠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산 약초를 훔친 의심이 있어. 보따리를 확인해야겠어. 말도 안 됩니다. 복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아? 겨우 보름 알고서. 박만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윤석이 막아섰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증거? 외지 여자가 이 산골에 온 게 증거지. 그리고 들었어. 산삼을 가지고 있다던데? 복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래 씨, 윤석이 말렸지만 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떳떳하니까요. 복래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각종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린 약초들, 뿌리들, 그리고 작은 약재 봉지들. 박만수는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산삼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귀한 약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네. 저는 비싼 약재를 다루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약초만 구합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 숨긴 거 아니요? 이장님, 윤석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흠, 박만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윤석이 자네는? 혹시 산에서 산삼을 캔 적 있나? 없습니다. 정말? 10년을 이 산에서 사는데 한 번도?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산삼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산삼은 산의 정기이니 함부로 캐면 안 된다고. 박만수는 윤석의 침묵을 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군.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네. 하지만 박만수는 복래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외지 사람 조심하시오. 이 마을은 외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복래는 주저앉았습니다. 윤석이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만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복래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장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산삼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산삼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박만수의 눈빛에서 그 욕심을 읽었습니다. 정말 산삼이 있습니까? 이 산에? 윤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그럼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알면 캐지 않으면 됩니다. 산삼은 산의 것입니다. 하지만 복래는 불안했습니다. 박만수 같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이번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처음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윤석이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고 복래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만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윤석이 잠깐 나와보게. 윤석이 나가자 박만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솔직하게 말해보게. 산삼 있지? 무슨 말씀입니까? 숨기지 말게. 10년을 이 산에 사는데 못 봤을 리 없어. 나도 이 마을에서 50년을 살았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산 깊은 곳에 100년은 된 산삼이 있다고. 윤석은 침묵했습니다. 박만수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있다는 거지? 어디 있나? 말해주면 나쁘게 하지 않겠네. 우리 둘이서 캐서 반반 나누면 되잖아. 산삼은 캘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산의 것입니다. 박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산의 거?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산삼은 돈이야, 돈.
한 뿌리만 캐도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자네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저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충분? 웃기는 소리. 빠, 저 외지 여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저 여자 산삼 냄새 맡고 온 거야. 분명히. 복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아? 박만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내일까지 저 여자를 마을에서 내보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자네가 산삼을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저 외지 여자와 짜고 몰래 팔 계획이라고. 윤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시겠다는 겁니까? 거짓말? 아니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 외지 약재상이 이 산골에 왜 와? 그리고 하필 자네 집에 보름 넘게 머물러? 누가 봐도 수상하지. 박만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봐.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네 혼자 어떻게 맡겠어? 저 여자는 외지인이야.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 비겁한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야. 제안이지. 산삼 위치만 알려줘. 그럼 저 여자 일은 덮어줄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네. 박만수가 떠난 후 복례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산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도 복래 씨, 윤석이 복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아픈 걸 외면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당신을 내쫓는다면 그게 진짜 죄입니다. 복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윤석은 어떻게든 복례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윤석이, 생각 정리됐나? 윤석이 나오자 박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외지 여자 아직도 있나?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마을을 어지럽힌 게 잘못이지. 맞아? 소문이 안 좋아? 우리 마을 체면이 뭐가 돼?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만수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윤석이가 산삼을 숨기고 있습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석을 쳐다봤습니다. 산삼이라고요? 네, 이 산 어딘가에 귀한 산삼이 있습니다. 윤석이는 그 위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독차지하려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젊은 청년이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산삼은 있습니다. 하지만 독차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산삼은 캐면 안 됩니다. 그건 산의 정기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산삼은 돈이야. 마을 공동 재산이지. 자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맞아요. 마을 것인데 왜 혼자 숨겨요?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저 외지 여자랑 짜고 몰래 캐서 팔려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재상이 하필 이때 나타나서 보름 넘게 머물렀어요. 둘이 산에도 함께 다니고.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외지인 믿으면 안 돼.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복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정말 다쳐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산삼 같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증명해봐요.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증명? 어떻게 해요? 당신 보따리 다시 보여줘요. 이번엔 제대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윤석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없나? 이 보자기 안에는 창고도 확인해봐요.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복례는 정말 산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박만수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석이 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 방을요? 당연하지. 혹시 거기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윤석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윤석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만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린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캔 듯한 이미 썩어가는 산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캔 산삼입니다. 뭐? 아내가 10년 전에 캤습니다. 이걸 캐다가 그만 추락해서 윤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팔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상자 안에는 산삼과 함께 낡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석의 아내가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큰 산삼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산삼은요? 이 산에 분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석이 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지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내의 유언이었습니다. 산삼은 산의 것이니 함부로 캐지 말라고. 자신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캐고 싶어도 캘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하나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만수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삼은 분명 있습니다. 윤석이 인정했으니까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복례가 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윤석은 대답 대신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자신이 또 다른 아픔을 더했다는 것을. 제가 떠나겠습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도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만수는 이미 산삼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 씨, 제게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요? 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준 기록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윤석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10년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사람 이름, 증상, 처방한 약초. 모든 게 자세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제가 마을을 위해 살아왔다는 걸 알 겁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례는 장부를 넘겨봤습니다. 마을 사람 거의 모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약을 지어준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례는 알았습니다. 이 장부가 윤석을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지켜줄 거라고. 내일 그들은 다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들과. 하지만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등불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의지처럼. 그날 밤 복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 보여준 낡은 산삼 상자와 그 안에 담긴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그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사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복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뒤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윤석이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윤석 씨. 네. 오늘 힘드셨죠?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을 보는 순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는 집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윤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손에는 산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만하셔도 됩니다. 복례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고. 산삼만 캐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산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잘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욕심입니까? 윤석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례 씨도 누군가를 잃으셨습니까?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신혼 석 달 만에. 그 후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신 겁니까? 네. 처음엔 그 사람을 찾아서였습니다. 혹시 살아 돌아올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슬픔에서 외로움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0년을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한 달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또 잃을까봐. 또 아플까봐.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례가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 같은 외로움을 견뎌온 두 사람. 복례 씨, 네. 머물 이유가 없어도 쉬어갈 인연은 있는 법입니다. 윤석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윤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세상을 등지며. 하지만 당신이 온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제 아픔이었다는 걸. 혼자 있으면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아팠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윤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떠돌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지만 더 외로웠던 거.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떠돌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윤석이 복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우리 함께 멈춥시다. 복내는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윤석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복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내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석 씨. 네. 박만수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여주겠습니다. 모든 걸요? 네, 제가 10년간 해온 일들을, 그 장부를, 그리고 윤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삼이 있는 곳도 알려주겠습니다. 뭐라고요? 복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아내와의 약속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윤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게 산삼을 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마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박만수가 어떻게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산삼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만들겠습니다. 팔아서 마을회관을 짓든 가난한 집을 돕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게. 복내는 윤석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이겨내자는. 다음 날 아침 윤석은 마을 곳곳에 알렸습니다. 오후 2시에 마을 회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모두 모이라고. 박만수는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항복 하나 보군. 좋아, 오늘 산삼 위치를 확실히 알아내겠어. 하지만 박만수는 몰랐습니다. 윤석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후 2시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윤석이 무슨 말을 할지. 윤석과 복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석의 손에는 두꺼운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윤석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10년간 제가 해온 일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 김씨 댁 할머니 기침과 가래 도라지와 생강을 다려드림 무료. 2015년 3월 12일 이씨댁 아이 열과 복통 환기와 감초를 다려드림 무료. 윤석은 계속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10페이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박씨 댁 영감 허리 통증 독활과 우수를 다려드림 무료. 2020년 1월 14일 최씨 댁 며느리 산후조리 당귀와 청궁을 다려드림 무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2023년 6월 7일 서씨 댁 아들 피부병 황령과 황금을 다려드림 무료. 윤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0년치 기록, 수백 건의 치료, 모두 무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석을 의심했습니다. 욕심쟁이라고 산삼을 독차지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만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모두 윤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석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저는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마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산삼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산삼은 마을 공동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 용도를 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석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복례 씨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분은 제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복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국을 떠돌며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각 지방의 귀한 약초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주신다면 이 마을을 위해 제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윤석 씨처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박만수만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젊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 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복례 씨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허리 아플 때 그 약 먹고 나았어.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도요. 우리 아들 피부병. 윤석이가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윤석에게 진 빚을. 박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삼을 어떻게 쓸지 토론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을 회관을 지으자고 했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을 돕자고 했습니다.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산삼을 팔아서 반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그리고 복례를 정식으로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례가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내분과의 약속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윤석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도 기뻐할 겁니다. 산삼이 마을을 위해 쓰인다면. 그리고 윤석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다면.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소속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머물러 주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길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환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만수의 욕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을 회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윤석과 복례를 보면 먼저 인사했고 어떤 이는 집에서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이 이거 우리 집 배추야. 김장할 때 쓰게. 복례 씨, 이 고구마는 올해 농사 중에 제일 잘 된 거예요. 드세요. 복례는 이런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30년간 떠돌며 받아본 적 없는 환대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자꾸 붉어졌습니다. 윤석 씨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당신도 이 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만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의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춥다. 마을 우물가에 나온 한 아낙네가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새빨개.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날 오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열, 오한, 기침, 독감이었습니다. 윤석이 큰일 났어.
마을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이 너무 높아요. 어떡하죠? 지금 가보겠습니다. 윤석과 복례는 서둘러 약을 챙겨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39도가 넘습니다. 독감이 맞습니다. 윤석이 진단했습니다. 빨리 해열제를. 기다리십시오. 복례가 윤석을 제지했습니다. 단순 해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은 독감 초기 증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상도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교산과 현계연교탕을 섞어 써야 합니다. 그리고 팔남근을 추가하면 더 좋아요.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례의 처방이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이 재료를 준비하고 복례가 배합 비율을 지시했습니다. 10년간 혼자 해오던 일이었지만 복례와 함께하니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물을 붓고 중불로 끓이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또 다른 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시댁 영감님도 쓰러지셨대요. 최 씨 집 아이들도 열이 나요. 박시댁도요? 마을 전체로 독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석과 복례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환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약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보따리에 약재가 있습니다. 다 쓰십시오. 하지만 그건 당신 재산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례는 자신의 보따리를 모두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귀한 약재들.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복례 씨, 괜찮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윤석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다음 날 낮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윤석이 혼자 할 때는 하루에 서너 명밖에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함께하니 10명, 20명도 가능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할머니가 약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복례가 왔으니까요. 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환자 수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팠습니다. 큰일입니다. 약재가 바닥났어요. 윤석이 창고를 확인하고 나와 말했습니다. 제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복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방이 어디죠? 읍내인데 여기서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도 지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복례는 보따리를 챙겨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박만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걸 쓰십시오. 박만수가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각종 약재가 가득했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집 장롱에 있던 겁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거예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어제부터 윤석이 당신이 다려준 약 먹고 많이 나아지셨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산삼에 눈이 멀어서 당신들을 의심하고 마을을 어지럽혔습니다.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윤석이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약재 잘 쓰겠습니다. 윤석이 됐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윤석이 박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례도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일어나세요. 이제 함께 일해야죠. 당신도 저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잖아요. 복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날부터 박만수도 함께 일했습니다. 약을 나르고 환자들을 돌보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장님, 이 약재는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 좀 더 끓여주세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고집불통 이장이 저렇게 순해질 수가 있나. 일주일이 지나자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기침도 많이 나아졌어요. 윤석이 복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윤석과 복례를 마을의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복례 씨, 이제 좀 쉬십시오. 윤석 씨도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상대방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약을 끓여드릴게요. 젊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복례 씨한테. 이제 우리가 할게요. 맞아요. 두 분은 좀 쉬세요. 마을 청년들이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복례가 가르쳐준 대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밥을 해왔습니다. 윤석이 복례 이거 먹어. 기운 차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 많이 먹어? 윤석과 복례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받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 씨, 네. 이런 게 마을이구나 싶습니다. 윤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게 사람 사는 이치구나.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을 떠돌며 이런 걸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뭘요? 가족 같은 이웃,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복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윤석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지 않습니까?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복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윤석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다들 회복된 얼굴이었습니다. 윤석이 복례 씨 나오세요.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이 복례 씨, 마을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만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장님, 아닙니다. 들어주십시오. 박만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마을을 망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희생으로 마을을 살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을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장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윤석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장님, 계속해주세요. 우리는 이장님을 믿어요. 박만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윤석과 복례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나물, 전, 떡.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건배. 윤석이와 복례를 위하여?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윤석과 복례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복례가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맞아요. 복례 씨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 보물이에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음악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장구를 치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석과 복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만에, 3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행복합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건 박만수였습니다. 윤석이 네, 이장님. 산산말입니다. 윤석과 복례가 긴장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신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산에 두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은 놀라서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의에서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을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이 당신과 복례가 있으니까 그게 더 큰 재산입니다. 박만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맙죠. 박만수가 떠난 후 윤석과 복례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윤석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함께니까. 복례는 윤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등불은 필요 없었습니다. 별빛이 충분히 밝았으니까요. 그날 밤 산골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독감은 물러갔고 사람들은 화해했고 윤석과 복례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독감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건 보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복례 씨, 이거 우리 집 김장김치예요. 맛있어요. 윤석이 장작 좀 패다 놨어. 겨울 준비해. 두 분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마을 사람들의 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이런 환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아름다웠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윤석이 나왔습니다. 네. 눈이 너무 예뻐서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괜찮아요. 이런 풍경. 오랜만이에요. 복례는 빗자루를 세우고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겨울이 올 때마다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추운 게 싫어서가 아니라 겨울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어서. 윤석이 복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다릅니다. 네. 이번엔 여기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네. 제게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산삼을 캔 곳입니다. 복례는 윤석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윤석은 익숙한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윤석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작은 계곡 옆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어진 곳입니다. 절벽 아래에서 찾았지만 장례는 여기서 치렀습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니까요. 윤석이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 덕분에. 윤석이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례 씨라고 합니다. 약재상이시고 당신처럼 따뜻한 분입니다. 복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듯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윤석은 10년간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 네. 그 산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이 일어나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밑 바위 틈 사이에 붉은 열매가 달린 작은 잎이 보였습니다. 저겁니다. 복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폈습니다. 정말 오래된 산삼이네요. 1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걸 보고 욕심이 났던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이것만 캐면 빚을 갚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캐지 못했고 네. 캐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웠대요.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산삼은 산의 것이니 캐지 말라였습니다. 윤석이 산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아내의 유언이자 저의 속죄였습니다. 속죄요. 제가 욕심을 부렸으니까요. 더 잘 살고 싶다고 돈을 벌자고 아내를 부추긴 게 저였습니다. 복래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아내분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죄책감 갖지 말라고.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윤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래 씨 말이 맞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래가 윤석을 안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당신 자신을 충분히 속죄했어요. 10년이면 충분해요. 윤석은 복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과거도 아픔도 죄책감도 함께 덮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윤석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산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세요. 이장님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 복래가 물었습니다. 윤석 씨, 이제 편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요. 다행이에요. 복래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복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윤석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를 구한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불을 지폈고 복래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윤석이 말했습니다. 복래 씨 봄이 되면 네. 함께 구례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산수유꽃 보러. 복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가시겠어요? 네, 당신이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윤석 씨는 이 산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떠나도 윤석이 복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건 제가 여기 갇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살아가는 거였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복래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에 갈 여행 계획을, 구례의 산수유꽃, 하동의 벚꽃, 제주의 유채꽃, 복래가 30년간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리고 여름에는 강릉 바다에 가요. 바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꼭 가야죠. 파도 소리가 정말 멋져요. 복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윤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이 좋아요.
온 산이 불타는 것처럼 붉어요. 좋습니다. 다 가봅시다. 정말이요? 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곳 다 가보고 싶습니다. 복례는 행복했습니다. 30년간 혼자 봤던 풍경들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석 씨, 네, 우리 인연이 참 신기하죠? 그러게요. 우연히 산길에서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연이었을지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으니까.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당신은 머물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난 거겠죠.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등불이 밝았고 두 사람의 마음도 밝았습니다. 자야겠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세요. 푹 주무세요. 복례 씨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복례는 창문을 열고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밤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어. 복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기를, 윤석과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윤석도 자신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고맙습니다. 복례를 보내주셔서.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복례 씨, 박만수가 달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군청에서 우리 마을을 모범마을로 선정했대요. 독감 사태 때 주민들이 서로 도운 게 알려져서요.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지원금도 나온대요. 마을 회관도 새로 짓고 보건소도 만들 수 있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다 윤석이랑 복례 덕분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요, 박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에서 약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대요. 복례 씨가 강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복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복례 씨가 전국을 다니며 배운 지식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좋을 것 같대요. 물론 강사비도 나와요. 복례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지식은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죠. 복례는 감격했습니다. 30년간 떠돌며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복례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복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다니.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복례의 강사 임명을 축하하고 마을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건배? 우리 마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만수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마을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하지만 윤석이와 복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로. 이 모든 게 두 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과 복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과분한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맞아요. 밤새 약 다리고 환자 돌보고. 정말 감사해요. 복례는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마을.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과 복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시죠? 조금요.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윤석 씨. 네. 인연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것이구나. 복례가 며칠 전 윤석이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윤석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걷고 있습니다. 나란히.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 오래도록 편안한 잠. 눈 쌓인 마을, 따뜻한 집,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등불은 꺼졌지만 마음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 이야기 등불 하나처럼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따뜻함을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옛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등불은 꺼지고 이야기는 다음 밤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